나그네 박모골.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두 번째 시 낭송합니다. 어린 개의 죽음. 김광규. 어미를 따라 잡힌 어린 개 한 마리. 큰 개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을 할 때 개 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 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개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네, 지난 영상의 것 복습합니다. 동일화의 원리, 하나로 같아지는 게 동일하죠. 그 방법에는 투사가 있고 동화가 있습니다. 투사는 바깥 사물에 시적 자아가 들어가서 하나가 동일화되는 것, 그것을 투사라 하고요. 바깥 사물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즉 시적 자아에게로 들어와서 동일화되는 경우, 그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되도록 현재형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지난 영상에서 했고요. 시기에 상관없이 오늘 여기에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시란 장르가 갖는 특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압축, 가장 중요한 말, 여기 아주 중요하죠.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를 전제로 한다. 네, 그 정도로 다 압축해야 돼요.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시는 장황해지고 용장해지고 또는 중언부언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적 사유의 힘 제2강인데요. 목차 좀 보겠습니다.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세계를 보는 몇 가지 인식, 모방론적인 관점, 표현론적인 관점, 실용론적인 관점, 형식론적인 관점. 이게 이제 원래 objective면 형식이란 뜻은 아니죠. 이거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의 힘. 네, 첫 번째로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박모골 시인의 나그네인데 다 아시죠?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를 이 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멋지게 잘 쓰여진 시죠. 이 책에 의하면 이 시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보다 언어를 매체로 한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성이 더 강한 시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삶의 외환을 포괄하면서도 현실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내세우는 법 없이
천품의 가락을 노래, 일상은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지엽 시인께서는 한국적인 시정을 간결하고 경쾌하게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봐요. 아무리 잘 쓰여진 시라 할지라도 실제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요. 이 박목월 시인은 이 시 하나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죠. 이 시대의 일제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기에 그 당시에 이렇게 순수 서정시를 쓸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아무리 잘 쓰여진 시라 할지라도 이 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쓰여졌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실제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뭐 일부러 사실을 시대적 사실을 왜곡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시가 이런 시인이 그 당시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겠죠. 굉장히 고통받는 시대였었는데 그 고통을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실제의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시인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근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먼저 가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바깥 세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독일어로 벨튼샤우웅이라고 해요. 벨튼샤우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세계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찰스 디킨스라고 영국 그 소설가죠. 그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돈이 전 세계의 어떤 그 부가 다 영국으로 모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또 어떤 소설가는 그 시대가 굉장히 그래서 살기 좋은 영국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찰스 디킨스가 본 것은 영국의 빈부격차가 전 세계의 재산이 다 영국으로 모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고 굉장히 그 빈곤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영국 시내의 어떤 그 시민들은 거의 거지꼴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주류에 속하는 권력자들의 어떤 부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역사가 이기는 자의 편이라면 문학은 패배하거나 좌절당한 자의 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학의 가치는 사람들의 아픔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데 있다. 그게 사람들의 아픔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것, 그것이 문학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대의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꼭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대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시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마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시대인 것처럼 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작가가 의식이 없으면 네, 현실을 자칫 의도치 않게 왜곡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들의 아픔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적어도 뭐를 하면 안 돼요? 현실을 왜곡하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어떤 세계관으로 시적 대상을 이야기할 것인가는 시 창작의 모든 문제에 앞서는 인생관의 문제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떤 세계관으로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이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관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몇 가지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어린 개의 죽음. 네, 여기에서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봐요. 먼저 어린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죠. 어린 개의 죽음. 김광규 시인의 시입니다.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 네, 이걸 좀 밑으로 내려서 할까요? 네.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 큰 개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개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갯벌에서 숨바꼭질 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개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하고 끝냈는데요. 그냥 이 시를 보면 이 시를 보면서 좀 우리 보통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 시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만한 어린 개, 이 개의 죽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그냥 이 시를 딱 보면 어때요? 그냥 사람에게 잡혀서 시장통의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누리던 자유를 찾아서 막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어린 개의 어떤 안타까움, 죽음, 뭐 이 정도로 보이죠. 그냥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이 시 자체만 놓고 보는 것, 이 작품 자체만 놓고 보는 그런 어떤 방법을 형식주의적 방법이라고 해요. 네, 대상이 이 시인 거죠. 이 시 자체만 놓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시적 이런 소재들이 뭐 개라든가 또는 뭐 또 새끼줄, 또 뭐 구럭, 개장수의 구럭, 또는 뭐 여기 이상하죠. 그런데 꼭 개가 죽어도 군용 트럭에 죽는다든가, 군용 트럭, 이런 하나하나의 소재들이 시적 대상들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반영한다든가 어떤 상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역사주의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읽으면 단어들이 어떤 상징성을 갖게 돼요. 그런 경우를 역사주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보면 이 작품만 놓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혀 외부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읽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면 제가 처음 설명한 대로죠. 그런데 이제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본다, 이 시를 읽는다면은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어들이 상징성을 갖게 돼요. 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주의적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 개의 죽음. 그냥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본다면은 좀 너무 뜬금없죠. 어린 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막 간절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먼저 생기고, 또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라고 해요. 어미는 뭐고 어린 개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군용 트럭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 군용 트럭이 가장 여기서 안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죠. 또 아스팔트도 그렇고, 왜 하필 군용 트럭일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군용 트럭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군용 트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네, 군부 독재가 생각나겠죠.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뭐 그런 어떤 군부 독재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군부 독재에 의한 폭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화 투쟁이라는 단어가 또 반대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린 어미를 따라 잡힌 개 한 마리, 그러니까 어미도 잡히고 어린 개도 잡혔잖아요. 어미는, 개는 이제 힘없는 민중이겠죠. 쉽게 이제 상처 입고 희생되는 그런 민중. 근데 이제 어미개를 따라 잡혔다고요. 그러면 어미개는 좀 민주화 투쟁의 주동자쯤 될 것이고, 어린 개는 네, 좀 적극적인 주동자라기보다는 단순 가담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이제 어미개는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주동자쯤으로 생각한다면, 네, 거기에 괜히는 아니겠죠. 순수하게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좀 단순 가담자의 입장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그런 어린 학생들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라고 합니다. 큰 개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네,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들이, 네, 그 수갑 채워져 가지고 고문받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때 개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개장수의 구럭은 일종의 에코백 같이 생겼는데 개 담아 갖고 다니는 건데, 새끼줄로 네, 구멍 뻥뻥뻥 뚫려 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생긴 그런 가방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개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이 아스팔트도 굉장히 딱딱하고 개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의 입장에서 보면 아스팔트는 자유를 빼앗긴 험난한 험난한 곳이 되죠. 험난한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서 기어간다고 그래요. 죽음이 어려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개가 아스팔트 기어가면 죽겠죠. 근데 이제 아스팔트를 기어가는데, 개펄에서 숨바꼭질 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가 바다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민주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군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바다라면 그 바다에 자유가 있는데, 군부 독재에 장악되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네, 군부 독재의 폭력에 힘없는 민중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개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먼지 속에서 썩어간다고 합니다. 네.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린 개들이 이렇게 희생되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이 시를 보면, 네,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시인이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 두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는 작품만 생각하며 쓰는 것. 네, 첫 번째 제가 설명할 때 그 방식이죠. 이 작품만 가지고 쓰는 것. 한마디로 이제 이 작품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쓴 것, 그것을 이 작품만 가지고 읽는다면 어린 개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읽게 되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시인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역사와, 그죠? 현실과 역사와 삶의 부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쓰는 경우가 해당된다라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전자를 형식주의적 방법이고 후자를 역사주의적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네,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시를 읽게 되면 네, 있는 그대로 읽어야겠죠. 거기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하워드 에이브럼스, 그냥 에이브럼스라고 하시면 돼요. 네, M.H. 에이브럼스. 에이브럼스가 The Mirror and the Lamp라는 글에서 분류한 네 가지 문학에 관한 세계인식 방법의 네 가지, 세계인식 방법 네 가지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방론적인 방법, 그죠? 그리고 표현론적 방법, 네, 그리고 실용론적 방법, 그리고 형식론적 방법,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모방론, 표현론, 실용론, 형식론, 이 네 가지 방법 꼭 기억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